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새벽 정규장이 끝나자마자 성적표가 쏟아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실적을 냈는데 시간 외 반응이 종목마다 크게 엇갈렸습니다. 알파벳은 발표 직후 3.4% 넘게 튀어 올랐다가 곧바로 방향을 되돌려 4% 가까이 무너졌고 테슬라는 4% 넘게 빠졌습니다. 반대로 어제 낮에 소프트웨어 매도에 6% 넘게 얻어맞았던 서비스나우는 마감 후 자기 성적표를 꺼내놓자 시간 외에서 3.6%대 샀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2분기 매출 1198억 달러를 냈습니다. 광고 매출이 816억 3천만 달러, 그중 검색이 632억 7천만 달러, 유튜브 광고가 110억 6천만 달러였고 클라우드가 247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회사는 제미나이 앱의 월간 이용자가 9억 5천만 명에 이르고 제미나이 모델이 1분에 220억 개의 API 토큰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파벳은 이번 실적 전까지 한 주 내내 주가가 밀려 있었어요. 올해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있었고 시장이 이번에 확인하고 싶었던 건 매출 규모가 아니라 늘어난 비용을 매출 성장이 계속 앞지를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이미 1.46% 내린 342달러 9센트로 마감한 상태였는데 성적표가 나온 직후 시간 외에서 한때 3.4% 넘게 튀어 353달러 78센트까지 올랐다가 방향을 되돌려 정규장 종가 대비 3.8% 빠진 329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순간 353달러 78센트까지 올랐던 주가가 325달러까지 밀렸어요. 늘어난 비용을 매출이 앞지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시장이 일단 반겼다가 다시 되판 셈입니다. 빅텍 실적을 기다려온 입장에서는 알파벳에 대한 시장의 이 반응이 다소 아쉽습니다. 테슬라도 같은 시각에 성적표를 냈습니다. 분기말 현금성 자산이 435억 달러이고 세미트라키 네바다 신공장에서 올해 안에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지난 분기 숫자보다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설비 투자 계획 쪽에 쏠려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정규장에서 1.3% 내린 374달러 1센트로 마감했는데 성적표가 나온 뒤 시간 외에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정규장 종가 대비 4.27% 빠진 358달러 3센트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한때 353달러 23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 분기 숫자보다 앞쪽 계획에 쏠려있던 관심을 시장이 아직 좋게 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알파벳과 테슬라의 earnings call을 포함한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별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어젯밤 시장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파는 서비스노우는 어제 정규장에서 6.47% 빠진 채로 마감했습니다. 뒤에서 그 매도가 왜 벌어졌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어젯밤은 소프트웨어 종목이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통째로 팔린 하루였고 서비스노우도 그 매도에 정통으로 휩쓸렸어요. 그런데 마감 후 내놓은 성적표에서 주당 순이익이 시장이 잡고 있던 눈높이를 웃돌자 주가가 시간 외에서 방향을 틀어 정규장 종가 95달러 46센트 대비 3.6% 오른 98달러 90센트 부근까지 되샀습니다. 한때 7.9% 튀어 102달러 99센트까지 갔어요. 낮에 업종 전체가 같이 얻어맞을 때 함께 밀렸던 종목이 자기 숫자를 꺼내놓자 곧바로 되샀다는 겁니다. IB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같은 시각 성적표를 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컨설팅을 함께하는 IBM은 시간 외에서 한때 5.3% 튀어 216달러 70센트까지 올랐다가 다시 3% 가까이 밀리는 왕복 끝에 정규장 종가 205달러 77센트와 사실상 같은 자리인 205달러 50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자동차와 산업기기에 들어가는 애널로그 반도체를 만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어제 정규장에서는 반도체 강세를 타고 0.99% 오른 294달러 19센트로 마감했지만 성적표가 나오자 시간 외에서 정규장 종가 대비 365% 빠진 283달러 46센트까지 밀렸습니다. 한때 8.6% 빠져 268달러 89센트를 찍기도 했어요. 주당 순이익 자체는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시간 외 주가는 오히려 밀렸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는 AT&T가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65센트로 예상 59센트를 넘겼고 잉여 현금 흐름이 47억 달러로 회사가 제시했던 40억에서 45억 달러 범위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자사주 매입 계획도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늘렸어요. 주가는 어제 3.5% 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매를 들면서도 현금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회사에는 값을 쳐준 하루였다는 걸 보여주는 대비입니다. 곧 업로드할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는 스타링크와 경쟁을 시작한 위성사업 쪽 earnings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시장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장이 끝난 뒤 내일 새벽에는 인텔이 성적표를 냅니다. 인텔은 6월 고점 대비 25% 빠져 있지만
올해 전체로는 여전히 큰 폭의 상승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고 이번 실적은 뜨거운 AI 수요와 지지부진한 PC 시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이 반응들이 나온 어젯밤 미국장은 AI라는 같은 간판을 단 두 종류의 회사가 정반대로 찢어진 하루였습니다. AI 서버를 조립해 파는 슈퍼마이크로는 하루에 19.84% 솟았고 기업용 인사 재무 소프트웨어를 파는 워크데이는 6.2% 무너졌습니다. 둘 다 AI라는 이름표를 달고 거래돼 온 종목들이에요. 어젯밤 시장은 그 사이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 선의 위치가 어젯밤 지수를 끌어내린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여기에 유가와 금리라는 두 번째 축이 겹치면서 지수 아래쪽 종목 대부분이 같이 눌렸고 TQQQ는 그 하락을 3배로 받아 1.5% 깎였습니다. 지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담은 QQQ는 0.51% 내렸고 S&P 500은 0.14%, 더우는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반도체는 오히려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짓는 SOXL이 1.5% 올랐고 나스닥 100 안의 반도체 17개 종목은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나스닥 100 안의 소프트웨어 15개 종목이 평균 3.5% 무너졌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담은 대표 ETF는 장중 2.7% 넘게 빠졌습니다. 지수 안에서 반도체가 벌어들인 걸 소프트웨어가 그 이상으로 까먹은 하루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밀린 출발점은 페가시스템즈라는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예상을 밑돈 실적을 내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AI 시장의 전례 없는 변화 때문에 고객들이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장중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소프트웨어 업종 전체로 번졌어요. 서비스나우가 6.47%, 워크데이가 6.2%, 팔런티가 6.1%, 아틀라시안이 5.74%, 아도비가 3.87%, 데이터덕이 3.54% 빠졌고 다우에 들어있는 세일스포스도 장중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도가 개별 회사 사정과 무관했다는 건 데이터덕에서 드러납니다. 방금 3.54% 빠졌다고 말씀드린 데이터덕은 바로 그날 TD 카운과 구겐하임 두 곳에서 목표 주가 상향을 받았습니다. 각각 $260에서 $300로 225달러에서 $300로 올렸어요. 애널리스트 두 곳이 같은 날 값을 올려 잡았는데 주가는 3% 넘게 빠진 겁니다. 종목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업종 전체가 같이 팔린 겁니다. 같은 결이 인터넷 쪽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하는 인터넷 종합지수가 1.73% 빠졌고 그 안에서 전자상거래 쪽이 2%, 인터넷 서비스 쪽이 2.02% 하락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은 8.32% 급락하며 6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종가로 밀렸습니다. 레딧의 낙폭을 키운 건 어제 나온 한 건의 보도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레딧이 자기 데이터에 대한 구글 AI의 접근을 끊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고 시장은 구글에서 받던 데이터 이용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쪽으로 읽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주가는 8% 넘게 빠졌고 여기에 업종 전반의 매도까지 겹쳤습니다. 반대편에는 슈퍼마이크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와 AMD의 AI 반도체를 받아 완성된 서버 랙으로 조립해 클라우드 기업에 파는 곳입니다. 전날 장이 끝난 뒤 회사가 6월 분기 예상치를 새로 내놨는데 매출은 기존 범위의 아래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러면 주가가 밀립니다. 그런데 시장은 다른 숫자를 봤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전망이 15% 17% 범위로 올라갔습니다. 직전 전망이 8.2%에서 8.4% 범위였으니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여기에 회계연도 말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이고 6월 분기에 새로 받은 주문만 $600억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버 조립은 원래 마진이 얇은 사업입니다. 부품을 사다 조립해 넘기는 구조라 값으로 경쟁하면 이익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마진을 2배로 올려 잡았다는 건 더 이상 값을 깎아서 파는 게 아니라 비싸고 복잡한 물건을 팔아서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출 전망은 아래쪽인데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라는 조합은 주문이 취소된 게 아니라 납품이 다음 분기로 밀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제 이 소식에 슈퍼마이크로는 S&P 500에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이 됐고 AI 서버를 같이 만드는 텔이 9.32%,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3.02% 동반 상승했습니다. 월가도 즉시 값을 다시 매겼습니다. 로젠블렛이 목표 주가를 $40에서 $45로, 바클레이즈가 $34에서 $38로, 노스랜드가 $34에서 $36로 올렸습니다. 한쪽에선 소프트웨어 회사가 고객이 구매 결정을 미룬다고 말했고 다른 쪽에선 AI 서버 회사가 주문이 사상 최대로 밀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IBM이 설명한 구도에선 같은 예산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 두 장면을 잇는 단서는 IBM이 지난주 내놓은 설명에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이 예상되는 가격 인상을 앞두고 예산을 서버와 메모리처럼 공급이 빠듯한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갑자기 돌렸다는 겁니다. AI 인프라스트럭처에 큰 돈을 쓰기로 한 회사는 그 돈을 어딘가에서 빼와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입니다. 지난 2년간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이야기는 AI가 우리 제품에 붙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어젯밤 시장이 잠깐 떠올린 건 정반대의 가능성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갈 예산을 먼저 가져가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스닥 100은 반도체만 담고 있는 지수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도 그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무너지면 QQQ는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어젯밤이 그 경우였습니다. 앞으로 며칠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온도차가 좁혀지는지 더 벌어지는지가 지수의 방향을 좌우할 겁니다. 반도체 쪽에서 어젯밤 가장 무게 있는 소식은 AMD였습니다. AMD가 인공지능 회사 엔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어요. 엔트로픽이 AMD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최대 2기가와트 규모로 배치하고 첫 1기가와트가 2027년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AMD가 엔트로픽에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을 지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MD는 개장 전 약세로 밀려 있다가 이 소식의 방향을 틀어 종가 기준 1.45%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기가와트라는 단위는 반도체를 몇 장 샀느냐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몇 채를 통째로 채우느냐를 말하는 단위예요. AMD는 이미 지난해 오픈AI와 6기가와트 규모 공급 계약을 맺어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엔트로픽까지 더해졌다는 건 AI 회사들이 반도체 공급처를 하나에 몰아두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AMD가 고객사의 돈까지 넣는 구조가 붙었어요. 파는 쪽이 사는 쪽에 투자하는 이 형태는 최근 AI 업계에서 반복해 등장합니다. 물량은 확실히 묶어두지만 매출의 일부가 자기가 넣은 돈에서 돌아오는 구조라 시장은 늘 뒷맛을 남깁니다. 어제는 시장이 그 뒷맛보다 물량 확보 쪽에 점수를 줬습니다. 시티그룹이 AMD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고 벤치마크는 목표가를 485달러에서 685달러로 올렸습니다. AMD는 올해 들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자리인데도 등급이 더 올라간 겁니다. 같은 AI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도 월가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종목도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코어위브를 두고 어제 하루에만 6곳의 하우스가 움직였는데 시티그룹과 제프리즈, 레이먼드 제임스는 등급을 낮췄고 커원은 올렸으며 BTIG와 버넌스타인은 새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매수 쪽에 섰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날, 정반대 방향입니다. AI 인프라스트럭처가 확실한 성장이라는 데는 다들 동의하지만 그걸 빌려주는 사업의 값을 얼마로 매길지에서는 아직 합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도체 설계 자산을 파는 ARM도 어제 웰스 파고가 투자 의견은 그대로 두고 목표 주가만 410달러에서 350달러로 내렸습니다. 어젯밤 시장 전체를 짓누른 두 번째 축은 유가와 금리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어제 배럴당 86달러 83센트에 정산되며 2.95% 올랐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이고 그 나흘 동안 9.98% 뛰었습니다. 나흘간 상승폭으로는 지난 4월 말 이후 가장 큽니다. 배경은 지정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 이란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달이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행되면 이 지역에서 어떤 기반 시설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은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협상 기대가 꺾였고 미국의 야간 타격은 11일째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주간 원유 재고는 201만 배럴 늘었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다만 이 재고 증가는 미국 안의 이야기이고 세계 공급은 오히려 타이트해지는 쪽입니다. 그런데도 유가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유가를 올린 건 실제 수급이 아니라 호르무즈가 막힐지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입니다. 이런 값은 뉴스 한 줄에 붙었다가 뉴스 한 줄에 빠집니다. 지금 유가에 실린 이 부분이 얼마나 두꺼운지가 앞으로 물가와 금리가 어느 쪽으로 흔들릴지를 결정합니다. 그 금리가 어제 또 올랐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4.301%로 올해 최고치를 새로 썼고 이걸로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 닷새 동안 0.175%포인트 올랐어요. 2년, 3년, 5년, 7년물이 모두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10년물은 4.657%로 3거래일 연속 올라 5월에 찍은 올해 최고치 4.668%를 몇 걸음 앞에 두고 있고 30년물은 5.146%입니다. 어제 130억 달러 규모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낙찰금리가 5.163%로 직전 12번 평균인 4.808%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미지근한 수요였다는 뜻이고 정부가 빚을 내는 값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가가 오르니 물가 걱정이 붙고 물가 걱정이 붙으니 채권이 팔리고 채권이 팔리니 금리가 오릅니다. 그리고 어제 그 금리에 가장 먼저 눌린 자리가 소비 관련 종목이었어요. 나이키가 1.75%,
룰루레몬이 2.8% 빠졌고 금리에 특히 민감한 중고차 업체 카바나도 밀렸습니다. 중소형주를 담은 러셀 2000은 0.93% 내려 대형주 중심의 S&P 500보다 크게 뒤처졌습니다. 지수 표면은 잔잔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나스닥 100 안에서도 오른 종목이 36개, 내린 종목이 62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리가 올랐는데도 오른 자리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력회사들이 2.2% 오르며 섹터 중 최상위권이었어요. 원래 배당으로 먹고 사는 전력주는 금리가 오르면 매력이 깎이는 쪽입니다. 어제 나온 계약 하나가 그 역풍을 눌렀습니다. 서던 컴퍼니의 자회사 조지아 파워가 오픈AI의 조지아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2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 하나에 필요한 전력이 약 3,200메가와트로 추정되고 오픈AI가 인프라스트럭처 건설비와 전기 요금을 전액 부담하며 전력망이 빠듯할 때 최대 1,000메가와트까지 사용을 줄이는 수요 조절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기간이 핵심입니다. 전력회사 입장에서 이건 25년치 매출이 계약서로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도 이 업종에 값이 붙는 겁니다. 나스닥 100에서 원자력 발전 사업자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4.84% 올랐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엑셀 에너지 같은 전통 전력주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어제 오픈AI가 클라우드 지출 계획을 기존 6천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늘릴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겹쳤습니다. 다만 같은 전력 팀 안에서도 어제 정반대로 맞은 종목이 있습니다. 발전 설비를 만드는 GE 베르노바가 8.69% 빠졌어요. 매출은 11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1.9% 늘어 예상을 넘겼고 신규 수주는 88% 폭증한 242억 달러, 수주 잔고는 1,763억 달러까지 쌓였습니다. 연간 매출 전망도 올렸고 잉여 현금 흐름 전망은 65억에서 75억 달러였던 걸 115억에서 120억 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런데 회계 기준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밑돌았고 수익성 지표인 조정 EBITDA 마진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요는 늘었지만 아직 이익률로 넘어오지 않았고 이미 크게 오른 주가는 그 지점에서 밀렸습니다. 같은 잣대로 보긴 어렵지만 좋은 실적이 주가를 지켜주지 못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자부품과 커넥터를 만드는 TE 커넥티비티가 어제 S&P 500에서 가장 크게 빠진 종목이었는데 낙폭이 장중 8%를 넘었습니다. 이 회사도 실적 자체는 예상을 웃돌았고 AI 인프라스트럭처 수요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게 아니냐는 우려와 통합 부담이 부각됐고 그게 좋은 실적을 덮었습니다. 반면 기술주 밖에서는 조용한 승자들이 있었습니다. 철도 차량 장비를 만드는 웨스팅하우스 에어브레이크가 실적 발표 뒤 10.04% 올라 사상 최고 종가 기록을 새로 썼고 천연가스 생산업체 EQT가 7.47% 올라 2024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5% 올라 2022년 4월 이후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가 늘수록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이날 CME 그룹은 2분기 실적을 내놨고 거래 수요가 강했고 거래량도 늘면서 이익과 매출이 함께 늘었다는 게 실적으로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이제 대장주들이 어디서 마감했는지 훑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3% 올라 다우와 나스닥 양쪽에서 상승 기어 상위에 올랐고 브로드컴도 2.67%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빅테크는 전부 마이너스였어요. 메타가 2.58%로 가장 크게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1.86%, 알파벳 1.46%, 테슬라 1.3%, 아마존 1.09%, 애플 0.56% 순으로 내렸습니다. 나스닥 100의 빅테크 그룹 평균이 0.% 하락이니 엔비디아 혼자 끌고 나머지가 눌린 하루였습니다. 이 중 이유가 붙는 두 종목만 짚겠습니다. 아마존은 인공일반지능 조직 일부에서 인력을 감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AI에 수십억 달러를 붓는 와중에 정작 그 최전선 조직에서 사람을 줄인 건데 최근 대형 기술 기업들이 반복하고 있는 표적 감원의 연장선입니다. 메타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도 빠졌어요. 플로리다의 한 10대가 소셜미디어의 설계가 정신건강을 해쳤다며 낸 소송에서 메타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면서 다음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될 예정이던 재판이 멈췄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하나 줄었는데도 주가는 2.58% 내렸고 주간으로는 7.95% 빠져 있습니다. 개별 호재보다 큰 힘이 이 종목을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하루로는 0.2% 하락으로 조용했지만 한 주로 보면 6.99% 빠져 있습니다. 어제 베어드가 넷플릭스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90달러로 내렸어요.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만 25% 깎은 겁니다. 방향은 여전히 좋게 보지만 값은 다시 매기겠다는 신호이고 최근 넷플릭스의 누적 약세가 어디서 오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반드시 짚어야 할 종목이 스페이스입니다. 6.7% 빠져 115달러 26센트에 마감했고
종가가 그날 장중 저점 바로 위였습니다. 한 주로는 14.79% 하락이고 어제 나스닥 100에서 가장 크게 빠진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에는 어제 두 개의 기사가 붙었습니다. 하나는 스페이스X의 새 성장 기회가 스타쉽과 무관하다는 분석인데 최근 위성 수명 연장 임무용 장비를 쏘아올린 걸 두고 새 사업 기회이긴 하지만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케이블 회사 차터의 주가가 스타링크에 치여 죽을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으로 스타링크의 위협이 흐려지고 있다는 시각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달 초 7월 7일에 상장한 신규 대형주이고 상장 직후에는 스타링크의 성장 기대가 값에 넉넉히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은 그 기대의 두 축을 동시에 깎았어요. 로켓 쪽에서 새로 여는 사업은 아직 값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통신 쪽에서 잡아먹을 거라던 상대는 생각보다 멀쩡하다는 겁니다. 한 주 만에 14% 넘게 빠지면서 계속 밀리고 있고 어제도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아직 매도가 마무리됐다고 볼 만한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밖에 큰 사건도 하나 지나갔습니다. 파라마운트가 810억 달러를 들여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사겠다는 계획이 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럽 배급 합작사 지분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이 규제 당국의 우려를 덜어준 결과입니다.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넘는 미디어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합병이 마지막 관문 하나를 넘은 거예요. 관세 일정도 짚고 가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만료되는데 그걸 대체할 새 관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특정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만든 복제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를 물리겠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복제약 회사 주가가 어제 일제히 빠졌습니다. 유가가 물가를 밀어올리는 와중에 관세까지 겹치면 금리가 내려갈 여지는 더 좁아집니다. 어제 채권 시장이 유난히 예민했던 배경에는 이 조합도 깔려 있었습니다. 옆 나라도 눈여겨볼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엔화가 1986년 이후 가장 약한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동시에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쪽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와 금리 정책이 동시에 흔들리는 조합이라 어제 시장의 위험 선호를 제한한 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달러 지수는 0.1% 내렸고 금 선물은 아운스당 4,151달러 90센트에 정산되며 1.9% 올랐습니다. 달러가 약해진 데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붙은 결과입니다. 비트코인은 1% 내려 6만 5천 달러대에 머물렀고 올해 전체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온도를 얹어보겠습니다. 어제 갈라진 게 종목만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종목들 앞에 모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담겠다는 목소리가 던지겠다는 목소리를 4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특히 슈퍼마이크로 쪽은 10명 중 9이 강세 쪽이었고 발언량도 평소보다 크게 늘었어요. 실적 랠리에 이어 공매도 청산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반응이 레디트에서 회자됐습니다. AMD 쪽에서도 엔스로픽과의 계약을 두고 AI 인프라스트럭처 지출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반면 중소형주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약세 목소리가 강세를 3배로 눌렀고 자조와 공포 쪽에 가까웠어요. 공포 탐욕 지수도 43으로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도체 골목에서만 불이 나 있고 나머지 시장은 여전히 겁을 내는 어제 지수가 보여준 그 갈라짐이 사람들의 심경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 계좌를 짧게 전하겠습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계좌는 어제 종가 기준 약 1만 3,300달러입니다. 저희 전략은 3배 나스닥을 온전히 들고 가는 롱 페이즈에 있고 어젯밤 종가 판정에서도 새 매매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사고 파는 것 없이 그대로 갑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0% 위에 있어 큰 추세는 아직 위를 향해 있고 어제처럼 지수가 0.5% 흔들리는 정도로는 그 자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어떤 회사의 숫자를 보시든 이 회사가 남의 AI 예산을 받아오는 쪽인지 자기 예산을 AI에 빼앗기는 쪽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젯밤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브리핑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구독을 눌러두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그날 시장을 움직인 진짜 이유를 찾아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